네, 논문 목차 구조 잡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강좌는 논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강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논문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논주무 유튜브 강좌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강좌는 복습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알고 계실 테니까. 자, 논문 목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간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잡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논문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좀 생각을 복잡하지 않다, 의외로 단순하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단순화 시켜 가야 되죠.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보는 그 눈을 가질 수 있어야만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차 역시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 우선 베이직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응용편이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봐도, 뭐 참고서를 봐도 다 이런 식입니다. 기본형, 심화형, 응용형,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심화나 응용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섭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베이직 패턴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베이직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5장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5장 구조에 대한 기본 패턴을 알고 있으면 심화나 응용이 엄청 쉬워요. 이건 뭐 심화나 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울 정도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패턴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5장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장을 중간에 놓고, 자, 3장을 중간에 놓고, 자, 1장이 나와야겠죠? 자, 1장.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5장이 나와야겠죠? 자, 3장을 중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에 2장이 들어가겠죠. 자, 1장하고 3장 사이에 2장이 들어가고, 3장하고 5장 사이에 4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자, 1장은 뭐 서론이고 5장은 결론이다. 요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이 뭡니까? 2장부터 4장까지가 본론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본론이 세 가지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3장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인 거죠. 자, 그런데 이 3장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느냐. 이게 이 3장이 핵심이에요. 이 3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3장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의 관건이 되겠죠. 자, 3장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3장은 이제 연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베이직 패턴이죠. 연구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하게 된, 이 설계를 하게 된 근거가, 자, 이론적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장을 이론적 배경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3장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검증이 되는 게 4장 뭐 분석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5장이 구성이 됐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 방법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가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론적 배경에 제일 먼저 서술되어질 필요가 있는, 자, 요 파트, 제가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된 근거, 직접적인 근거, 바로 선행연구.
자, 선행 연구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조사한 그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추론을 해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요 파트가 이론적 배경에 있어야 됩니다. 이 파트가 사실상 실질적인 연구 방법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 연구 모형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팬 서비스 위에서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연구 문제 또는 가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될 것이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도구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게 뭐 설문지 이런 걸로 만들어지면 측정 도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 연구 대상은 뭐 자료 수집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될 거냐, 분석 절차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분석 절차에 의해서 분석 결과의 카테고리가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도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도구들의 조작적 정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작적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작적 정의와 그 다음에 도구의 구성에 대한 체계가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조작적 정의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학술적 정의에서 나왔겠죠. 그 학술적 정의, 학술적 정의와 이런 구성 체계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인용해 오는 거니까, 이런 구성 요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학술적인 거죠. 학술적인 거. 그것들을 우리가 주로 개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 배경 첫 번째 파트에서 서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연구조사에서 이 도구 간의 관계들이 나온 다음에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연구 모형과 도구와 연구 대상과 분석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 절차에 의해서 결과가 서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선행연구조사와 연구 방법 이 부분을 그대로 요약을 해서 서론에 던져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범위라는 것이 사실상 도구의 범위, 연구 대상의 범위, 방법적인 범위가 되고, 이 서론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것이며, 3장에서 연구 설계를 할 것이고, 4장에서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5장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그 서술 방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요약을 해줘야겠죠. 이 요약이라는 것은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논의라는 것은 이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조사했던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술적인 가치를 따져보자,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사점을 뽑게 되고, 이 연구의 한계라는 것은 내가 연구 방법적인 범위, 이 범위하고 연구 방법이 내 연구의 범위가 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한계가 되겠죠. 그 한계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후속 연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마지막에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 패턴이 목차의 베이직 패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직 패턴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학교별로, 학과별로 또는 뭐 학회별로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매뉴얼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패턴을 잘 이해를 하시면 심화하기도 쉽고 응용하기도 쉽다. 자, 이 베이직 패턴을 꼭 머릿속에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